8월에 유혁이 죽었을 때 그 일주일 사이에 광주에서 한 명이 더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1387회) 좌절된 소망 편을 만든 정재원 PD고요. 이번 편이 저의 그것이 알고 싶다 마지막 만드는 편입니다. 이번 편은 2022년 8월에 광주에서 유혁이라는 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보호대상 아동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보육시설들을 전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보육원을 나와 새내기 대학 생활을 하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설들에 대해 알아보니까 시설들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이걸 시작한 어떤 계기는 뭐였냐면, 원래 그 보호 종료 아동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8월에 유혁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취재를 하러 광주에 갔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면 그 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광주에 갔는데 이 사람의 전사를 아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연히 최근에 어떤 제보가 왔는데, 그러니까 유혁 씨에 대한 제보를 하려고 제보를 준 게 아니었는데 해소망의 집 문제가 여전히 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혁 씨다. 이 얘기를 듣고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찾지 못했던 조각을 지금 맞출 수 있게 된 거죠. 왜 연장이 되어 있었어요? 18세가 돼서 성인 나이가 되면 자립을 할 수가 있죠. 유혁이라는 친구는 18살이 되었을 때, 자립에 대한 조건이 되었을 때 자립을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좋게 해석할 수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진 않았어요. 보호 종료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자면, 시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보호대상 아동들을 보내줘야 시설이 유지가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가능한 시설보다는 소규모 보육이 더 좋다라는 데 대해서 사회가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정위탁으로 보내거나 1순위, 2순위는 그룹홈으로 보내거나 가능하면 보육원으로 안 보내려고 하는 거죠. 길게 봐서는 시설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들이 이 시설로 오지 않으면 시설은 유지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좀 내보내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호 연장이라는 거는 그 18세가 되기 이전의 생활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권한 같은 것들을 시설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거기서 용돈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5만 원이었다고 해요. 중간에 보면 유혁 군이 이제 그렇게 생활이 안 되니까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자기가 꺼냈을 수 있는 개인 후원금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 700만 원을 가지고서 기숙사비도 내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나중에 시설이 알게 되고 나서 유혁 군을 혼내는 것들이 있었죠. 시설에서 판단했을 때 유혁 군이 후원금 통장을 함부로 꺼내서 쓰니까 이 친구는 아직 보호 종료 해주면 안 되고 우리가 관리를 더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돼도 보호시설에서 거부를 하면은 보호 종료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권한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설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데, 보호 종료가 되고 자립 청년으로 등록을 하는 건 행정적인 부분인데 시설이 협조를 해줘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그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겠냐는 부분인 거죠. 실습을 2달 동안 했는데 아이가 이제 성실하게 잘해가지고 얼마 전에 직원이 됐어요.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강 원장이 어떻게 그 자리에 다시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었나요? 강 원장이라는 사람은 그 앞에 세소망의 집의 마지막 원장이었고 시설이 폐쇄가 된 거고 그 자리 같은 장소에다가 강 원장이 그룹홈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 결정을 내리고 정리를 해야 될 때 기존 재임하던 원장이 나가고 그 자리에 정리하기 위해 돌아온 원장이 강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 원장은 그 이전 시설의 학대를 왜 막지 못했냐는 책임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죠. 왜냐면 정리할 단계에 어떤 마무리하기 위해 온 사람이니까. 강 원장한테 왜 그 자리에서 그룹홈을 여는 걸 허가를 내줬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거죠.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살았던 그 자리, 거기에서 온갖 학대와 폭력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학대라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 자리에 그룹홈을 다시 열 수 있게 해줬느냐. 부천시청이 그걸 허가해줬기 때문이죠. 부천시청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런 사정을 추정을 하죠. 지금 책임자는 이제 그때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이 폐쇄가 되면은 시설은 대규모 보육원이잖아요. 그럼 갑작스럽게 몇십 명을 여러 시설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한테 이게 집이고 부천에서 윤영교도 쭉 자라온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 중에는 부천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어디로 보내냐를 가지고 고심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어쨌든 가능한 부천에 두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그룹홈을 만들어요. 근데 그룹홈이 규정상 최대 7명까지만 갈 수 있거든요. 그룹 하나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 그룹홈, B 그룹홈, C 그룹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새로. 이 마지막 원장이었던 이 강 원장이 그룹홈을 열겠다고 하니까 급하니까 빨리 열자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유역군이 있던 네. 보호시설에서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다 문제가 있어서 폐쇄가 됐는데 그 운영진들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일단 유혁군이 있었던 그 시설이 총 4군데죠. 처음에 이제 안산 둥지소년의 집, 거기를 운영했던 스님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아동들에 대한 학대나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새소망의 집으로 왔는데 새소망의 집은 그러니까 아동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생들이 제대로 막지 못한 잘못이 있고 또 심지어 그 교사들도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증언들을 저도 많이 들었지만 거기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설이 폐쇄가 되는 정도로 아무도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재단도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옮겨간 부천의 A 그룹홈이었고 강 원장이 지금 2021년에 아동학대로 처음 신고가 됐는데 24년이 된 지금까지 사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재판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있었던 광주의 보육시설은 죽음과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사인을 제공했다는 게 확인되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보호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육원이 10곳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7, 8곳은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몇 군데가 문제인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시설들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설 점검 오면은 이제 한 방에 점검 나온 사람이랑 아이랑 둘이 들어가서 얘기하게 돼요. 1대1로 면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상. 뭐가 문제냐면 점검하기 전에 예고를 해요, 미리. 그러면 시설에서 가만히 있겠어?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래도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1대1로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시설과 이 어른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고 집인 거예요, 여기가. 이 아이들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이라고 표현 안 하고 다 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집이. 이 사람들이 나를 학대하고 괴롭혀도 여기가 내 집인 거예요. 내가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 부서지고 해체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심리적 스트레스는 또 엄청나게 큰 거죠. 영국은 이제 뭐 이런 보호 대상 아동들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모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교육시설, 보육시설, 양육시설 이런 곳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불시의 어떤 상황을 체크하는 오프스테드라는 별도의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질 높은 그러니까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계속. 불시에, 예고하지 않고.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가가지고 어떤 어른이 물어보니까 그 얘기 쉽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 담당 팀장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산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식의 케어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둘이 앉아 얘기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럼 사실 이런 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22년 8월에 유혁이 죽었을 때 그 일주일 사이에 광주에서 한 명이 더 죽었었어요. 보호 종료된 똑같은 입장에. 그때 2022년 8월에
한 번 이 보호종료 아동,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한 번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수당을 올려준 거예요, 수당을. 돈을 더 준 거였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깔끔해 보이잖아요. 생활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뉴스가 나오고 그렇다고 하니까 돈을 높여줬다. 뭔가 정부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돈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름길이 없다는 거. 영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 2년 조사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사망 리뷰라는 작업을 빅토리아 클린비라는 아이가 죽었을 때 2년 동안 돈을 한 56억 들여가지고 조사를 해서 430쪽짜리 보고서를 써서 정책을 싹 바꿨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혁이 죽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정책을 발표를 해버려요, 그냥. 근데 거기에 무슨 깊이가 있겠냐는 거죠. 조금 더 사력 있게 천천히 깊이 있게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자. 이번 방송이 꼭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국가리 분들께 그 말씀 해주세요. 제가 2021년 2월에 왔거든요. 한 3년 1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알조라에서 말씀드렸지만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한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해결의 어떤 과정이 되는 거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시간 동안에 많은 우리 그아리 분들이나 저희 프로그램을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셔서 보람이 있을 때도 많았고 방송 이후에 어떤 정책이 바뀐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해결되는 경험들을 몇 번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보람을 가지고 앞으로도 좀 비슷하게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